작은 서점. 안녕하세요. 작은 서점에서 장강명의 인생책 코너를 맡고 있는 소설가 장강명입니다. 오늘 초대 손님은 우리가 사랑한 도시의 저자 전은환 작가님입니다. 전은환 작가님은 삼성전자 무선사업 부문에서 스마트폰 사업 전략 전문가로 20여 년 활약하다 퇴임하셨고요. 30년 지기 친구 김지윤 박사님과 함께 유튜브 콘텐츠를 만드셔서 그 채널 보시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여행, 인문, 예술 등 다양한 관심사가 편안하게 흐르는 대화로 큰 사랑을 받고 계시죠. 전은환 작가님 모시고 인생책과 인생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작가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처음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청취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은환입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롱테이크를 제 친구 김지윤과 함께 운영하고 있고요. 아주 최근에는 작가로 데뷔하게 된 사람입니다. 네, 제가 이어받아서 전은환 작가님 소개를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대학 졸업 후 미국에서 MBA 과정을 마치고 신문사 취재기자로 활동하시다가 삼성전자에 입사해서 20년간 무선사업 부문에서 근무를 하셨습니다. 최근에는 미술사 공부를 시작을 하셨고요. 김지윤 박사님과 함께 팟캐스트, 유튜브 진행하시면서 시사, 인문, 예술 등 폭넓은 분야를 얘기하고 계십니다. 네. 오, 커리어가요. 저널리스트에서 기업인으로 삼성전자 최연소 여성 임원이셨죠? 그 해에는 그랬습니다. 네. 43살이 됐는데 44살도 있고 45살도 있고 그래서 큰 의미가 없습니다. 저널리스트, 기업인, 그리고 이제 유튜버, 네. 작가. 경력이 굉장히 이제 여러 번 전환을 하셨고, 이 유튜브, 원래는 팟캐스트였던 채널 이름은 지윤 앤 은환의 롱테이크이고요. 네. 또 다른 진행자 김지윤 박사님이 저희 장강명의 인생책 초반에 작년에 나오셨었죠. 봤어요. 보셨나요? 네. 어떠셨나요? 지윤이는 정말 옆에서 볼수록 너무 대단한 것 같고 늘 이제 존경하는 친구인데 일단 저보다 엄청나게 스케일이 크다. 웅대하다. 가져오신 책은 두 분 다 되게 스케일이 큰 것 같은데, 되게 비슷해 보이는 책인데, 할 책이 2권이나 있는데요. 그렇죠. 네. 어느 쪽이 더 웅장한지는 이따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우리가 사랑한 도시 책도 김지윤 박사님이랑 같이 쓰셨어요. 네. 책 소개도 좀 부탁드립니다. 책이요? 네. 여행으로 이끄는 입문서라고 하고 싶습니다. 웅장합니다. 네. 저희가 가장 사랑하는 도시를 골라서 사실 도시란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로마도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듯이 네. 그 도시가 이루어지게 된 요소들, 물론 많은 것들이 또 책으로 이미 정리됐던 것들을 저희가 골라서 다시 저희의 시각으로 묶어서 네. 여러분이 여행을 가시기 전에 한번 보면 내 여행의 경로를 이렇게 좀 틀어볼까? 라고 하실 수도 있고 여행을 다녀오신 다음에 보면 내 여행에서 이런 부분이 있었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실 수 있는 그런 책입니다. 좋습니다. 이게 지윤 앤 은환의 롱테이크에서도 우리가 사랑한 도시들 콘텐츠가 에피소드들이 올라오잖아요. 그렇죠. 그 생각을 하면서 책을 읽으니까 좀 닮았더라고요. 이렇게 편안하게 네. 펼칠 수 있고 부담 없이 펼치고 이 누나들이 언니들이 무슨 얘기해 주시나 보자 하는데 막 그렇게 사람 이렇게 가르치는 태도는 아닌데 편안하게 얘기되는데 듣다 보면 그래요? 이러면서 하다 나도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 듣고 시원시원한 사진도 있고 근데 또 무리하게 막 감성 이런 거 하지 않고 좋았습니다. 근데 팟캐스트 유튜브도 그렇고요. 이런 거는 좀 대화로 끌고 나가니까 두 사람이 진행하면 편하잖아요. 한 사람이 하는 것보다. 근데 책은 어떻습니까? 책은 보통 제가 둘이서 쓰겠다고 하다가 한 사람 나가거나 아니면 그 프로젝트가 무산되는 거 종종 봤거든요. 그 공저를 생각하니 눈물이 그렁그렁해져. 싸우셨으면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아니요, 싸우진 않았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정말 저희가 같이 계속 팟캐스트를 하고 저희가 스크립트를 굉장히 많이 쓰고 시작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따올 부분도 있고 우리가 워낙 이때까지 생각한 게 많으니까 같이 쓰지 그랬는데 막상 두 명이서
같이 쓴다라는 것이 실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그게 결국에는 네. 마지막에 문장이 될 때는 맞아요. 그걸 둘이서 뭐 한 글자씩 번갈아 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정말 딱 하나로 말하자면 둘이서 같이 쓰면 비문도 더 많이 생겨요. 육하 원칙을 맞추기도 너무 힘들어요. 네. 뭐 그런 것도 있고 처음에는 그래도 이제 야심차게 같이 쓰자. 그래서 사실은 모든 챕터를 다 같이 썼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서로 뭐 짝수 챕터, 홀수 챕터 이렇게 나눠 쓰는 게 그렇게 아닌가요?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네. 모든 것들을 이제 챕터별로 이제 도시 안에서 챕터별로 저희가 나눠서 네. 썼는데 처음에 시작할 때는 완전히 이제 누구 챕터란 걸 밝힐까 이제 요 부분은 지윤의 챕터 해서 뭐 에딘버러에서 뭐 요런 얘기가 있었고 그다음에 은환이 본 것 이렇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막상 이제 피렌체랑 에딘버러를 그런 식으로 작업을 하고 보니 네. 그다지 읽기가 편하거나 굉장히 이렇게 잘 원활하게 내려가지 않았어요. 네. 순탄하게. 네. 그래서 이것은 아닌가 보다. 그냥 한 명이 쓴 것처럼 바꾸자. 뭐 다른 챕터를 쓰지만 주어를 밝히지 않고. 그 주어를 대부분이 이제 주어가 약간 애매모호하게 쓰여진 문장인데 그렇게 문장을 꾸미는 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근데 잘 꾸미셨나 봅니다. 왜냐하면 읽을 때는 사실 공저인 걸 모르고 읽었으면 그냥 한 사람이 쓴 것인 줄 알았을 거예요. 또 일관성이 있고 그렇구나 했지만 역시 공저는 어렵다. 그렇죠. 네. 머리털이 정말 빠지는 작업인 것 같습니다. 읽고 쓰는 사람 두 사람이 만나도 공저는 어렵다. 맞아요. 저희가 싸우지는 않았고 네. 이제 막 어려웠기 때문에 서로 호소는 했고요. 이제 네. 보통 작업은 제가 이제 먼저 좀 빨리 작업을 하는 편이라서 그거를 지윤님한테 던져주면 지윤이가 이제 자기 걸 이제 사이사이 끼워서 쓰면서 제 부분에 대해서 조언을 해줬죠. 야, 요 부분은 조금 부족한 것 같아. 요 부분은 뭐 좀 더 했으면 좋겠어. 뭐 그래서 이제 다시 좀 고쳐 쓰고 그런 과정으로 완성했습니다. 먼저 쓰는 사람이 손해인 것 같은데요? 아니 저는 근데 첫 책이었고 지윤님은 또 여러 가지 책을 이제 낸 네. 이제 그랬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고마웠어요. 지윤이의 조언이. 저것도 좀 궁금합니다. 도시들이 다 사랑받을 만한 도시들인데 네. 다 읽고 나서 나중에 생각이 드는데 어떤 기준으로 뽑은 걸까? 쓰는데 자신 있는 도시? 근데 예를 들어가지고 작가님은 네. 이제 나 이 도시 너무 사랑한다 하는데 김지훈 박사님 난 그거 모르는데 이러면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도 그런 건 없었어요. 그렇습니까? 네. 단 한 도시 상해가 지윤이가 네. 굉장히 강하게 추천을 했는데 저는 사실 출장이나 뭐 여행이나 많이 다니는 편이거든요. 지윤이보다. 네. 그러다 보니까 웬만한 도시는 다 좀 부끄럽지만 10번 이상? 네. 수십 번 이런데. 뒤에 에필로그에 보니까 네. 그렇게 쓰셨더라고요. 쓰는 와중에도 또 가신 네. 도시도 있고요. 상해는 제가 10번 이하, 뭐 대여섯 번 정도? 그리고 많은 경우 출장이었고. 네. 그래서 그 정도만 상해? 내가 뭘 쓸 수 있을까 제대로? 라고 해서 이제 결국은 쓰다가 중간에 가서 다시 약간 취재를 하고 왔는데 네. 그거 말고는 아무런 이견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에필로그에서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모든 사람의 여행은 저마다 다른 모습이라고 적어주셨는데 이게 공저임에도 불구하고 인문 기행 뭐 여행 이야기들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결국은 그 장소도 네. 어떤 곳인지 다가오지만 그 쓴 사람의 개성이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렇죠. 네, 책을 읽고 나서 제가 그냥 짐작하는 개성이 있고 작가님한테 직접 듣고 싶은 개성이 있는데 어느 도시를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 있는 도시를 좋아하시고 가면 도시마다 뭐 이런 저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나는 어떤 도시를 가면 무엇을 한다. 어느 장소를 찾는다. 유흥주점을 찾는다. 뭐 그냥 다 공통적으로 말을 하자면 네. 미술관을 가죠. 미술관 가실 거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미술관을 가서 이제 그림을 보고 미술관이라는 곳은 이제 많은 경우에 뭐 19세기, 20세기부터는 교육의 기능을 굉장히 많이 담당하는 곳이 돼버렸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곳을 알기 위해서 그곳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 미술관을 훑어보고 또 이제 미술관 카페에서 좀
죽 때리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생각을 좀 하고요. 근데 사실은 이제 좀 여행을 여러 번 다니다 보니까 각 도시마다 꼭 하는 일은 이제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이탈리아 가면 뭐 광장 같은 데서 칵테일 한 잔 시켜놓고 아페롤 스프리츠 한 잔 시켜놓고 사람 구경하고 네. 파리에 가면 회랑이라고 하죠. 이제 한쪽은 좀 오픈되어 있고 한쪽은 상가가 있는 네. 그런 곳을 걸으면서 쇼윈도를 보고 물건 구경도 하고 교토 가면 이제 사찰 사이의 골목을 걸으면서 좀 걷다가 이게 막혀있는 그 경험? 막혀서 걷는 경험을 하다가 또 커피 마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다 다른 경험을 해보려고 해요. 도시들은 그리고 사랑하는 도시들은 좀 역사가 있는 곳 좀 그런 곳인가요? 도심 한복판을 좋아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얽혀 있는 곳. 네. 이 건물에 누가 살았고 이 건물은 어떤 식으로 지어졌고 또 어떤 역사적 사건을 겪었고 네. 뭐 이런 곳들. 그래서 제가 이리 뜯어보고 저리 뜯어보고 뭐 이런 곳들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도시에도 그런 이야기 많이 해주셔가지고 네. 되게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이 인문기행이라는 단어를 듣고 제가 이제 떠올린 질문인데요. 네. 이제 뭐 그런 이야기들 듣다가 가서 이제 눈으로 확인하는 건 좀 다를까요?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사실 도시에 딱 떨어졌을 때 그 공항에 내리자마자 맡는 냄새부터가 사실은 저는 그것은 또 다른 종류의 지식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인도를 굉장히 좋아하고 인도를 꼭 다시 이제 시간 되면 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인도에 내리면 공항에서 매캐한 냄새가 나거든요. 향신료 냄새라고 하는. 향신료 냄새가 나고 일단 길은 엄청나게 막히고요. 네. 길에는 소가 지나다니고 클렉션 소리가 계속 빵빵빵빵빵빵 나는데 사실 그것으로 저희가 인도의 역사를 알거나 모디 총리의 경제 정책을 알거나 이러지는 못하잖아요. 그냥 네. 경험이지. 하지만은 그렇게 경험을 하고 와서 집에 와서 다 인도에 대해서 또 더 정리된 걸 봤을 때 이런 그 상황이 이런 정치 체제랑 결부가 된 거였어? 사람들이 그렇게 돌아다니는 게 이런 종교적인 그 성향과 이제 연결이 된 거였어? 그러면서 이제 또 제가 이제 결합을 시키는 거죠. 근데 둘이 계속 변증법적인 관계라고 생각해요. 가서 보는 것과 읽어서 아는 것. 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우리가 사랑한 도시의 전은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뒤흔든 한 권의 책, 장강명의 인생책. 저희 프로그램이 게스트에게 인생책을 3권을 골라달라고 이제 부탁을 드리고 네. 그중에 한 권을 제가 읽고 나서 그 한 권은 조금 길게 2부에서 얘기하고 나머지 2권 1부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저희가 3권을 보내달라고 요청을 드렸더니 네. 폴 스트래던의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 무라카미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 티머시 스나이더의 피에 젖은 땅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3권 페이지 수 제가 궁금해가지고 합쳤더니 2,000쪽이 넘더라고요. 그리고 3권이 뭔가 일관성이 있어요. 아, 그래요? 논픽션. 그렇죠. 네, 역사적 사건을 다룬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 일어난 중요한 장소의 논픽션. 네. 픽션이랑 다른 어떤 논픽션만의 매력도 있을까요? 그냥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럼 이런 일이 나한테도 일어날 수 있어? 이게 가장 매력인 것 같습니다. 논픽션 읽을 때 저도 그런 생각 하는데요. 약간 소설 픽션 읽을 때에는 좀 황당한 이야기를 들으면 뭐 개연성이 없어 뭐 이러고 넘어가는데 논픽션일 때는 그냥 이 팩트들에는 좀 이렇게 강요하는 힘이 있잖아요. 그렇죠. 뭐 네가 믿건 안 믿건 일어났다. 네. 네가 궁금해하건 말건 일어났다. 그러고 나면 되게 좀 숙연해질 때도 있고 무서워질 때도 있고 세상 만사가 소설가 한 사람의 그 머릿속 논리대로 절대 굴러가는 곳이 아니구나 그런 생각 많이 듭니다.
작은 서점. 네, 1부에서는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와 언더그라운드 주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네,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는 뭐 그렇게 오래된 책은 아니고요. 네. 폴 스트랜든이라는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이자 학자가 쓴 책인데 네. 이분은 아일랜드 트리니티 컬리지에서 철학을 전공하시고 네. 나중에 이제 그 강의를 하셨는데 강의의 폭은 굉장히 넓어요. 수학도 가르치시고 철학도 가르치시고. 근데 이탈리아 역사를 자기가 이제 굉장히 들고 파서 거기 관해서 굉장히 많은 저서를 남겼는데 사실 굉장한 학술서는 아니고요. 대부분 대중의 눈높이를 맞춘 이탈리아 역사서를 많이 남기셨어요. 그래서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도 그 중에 하나인데 사실 이걸 제가 인생책이라고 이제 들고 나온 것은 네. 제가 이 책을 읽었을 때 뭐 책 내용도 물론 좋아서 그랬지만 내가 앞으로 책을 쓴다면 그땐 책을 쓴다는 생각 안 했지만 난 이런 책을 쓰고 싶어. 라고 생각을 해서 가지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 매력은 뭔가요? 이 책은요. 네. 이 책은 저희가 굉장히 어떤 뭐 메디치 혹은 뭐 그 르네상스라고 할 때 어떤 일들을 모두 대단히 위대한 사람들의 업적 위주로 생각을 하잖아요. 뭐 네. 메디치가 뭐 교육을 뭐 통해서 사람들을 모으고 어쩌고 저쩌고. 사람들 예술과 후원하고. 네. 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뭐 과학과 무슨 분야에서 멀랑기고 뭐 미켈란젤로는 뭐 뭘 짓고 뭐 하고. 그런데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를 보면 그거보다는 조금 더 주변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저희가 굉장히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보티첼리나 미켈란젤로 네. 같은 사람들의 얘기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경지에 올랐는지 그 다음에 저희가 사실은 그 사람들 죽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막 그렇죠. 뭐 남겨서 그러고 그 보티첼리가 어떻게 죽었어? 그럼 글쎄 잘 살다가 돌아가셨나? 뭐 이러는데 그 사람의 그런 최후. 그래서 그 후에 사후에 평가가 어느 정도 급하게 이루어졌는지 이제 그 사후에 굉장히 이 사람이 제대로 평가를 받았는지 아니면은 그 후 몇백 년 동안은 그냥 묻혀 있다가 다시 이제 우리가 우리의 관심으로 데려왔는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런 제가 굉장히 알고 싶었던 것들 제가 지금 듣고 보고 읽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내가 어떤 식으로 해서 이렇게 접하게 됐지? 보티첼리의 그림이 왜 지금 저 우피지 갤러리의 가장 중심부에 붙어 있는 거지? 안 붙어 있었을 수도 있잖아. 뭐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는 책이라서 좋아요. 저자의 관점 자체가 약간 뭐 천재 몇 명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네. 물론 천재들 많이 나오지만 그 천재들 말고 좀 더 폭넓은 천재들. 그다음에 천재들이 천재로 성장하는데 도움을 준 사람들. 그다음에 천재로 성장하다가 약간의 전성기를 지냈을 때의 그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다 굉장히 다각적으로. 그래서 한 사람을 저희가 마치 고고학적으로 막 뼈들을 모아서 모으고 네. 먼지를 터는 그런 느낌의 책이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제가 잠깐 귀가 쫑긋했는데요. 네. 만약에 작가님이 어떤 책을 쓰신다면 이런 책을 쓰고 싶다 하셨는데 되게 재밌겠다. 이렇게 약간 염두에 두시는 그런 시공간이 있나요? 저는 미술 교과서라는 시공간은 아니고 작가님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보면 저희가 늘 이렇게 약간 널쩍한 미술 교과서를 네. 봤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 뭐 고호의 그림들도 있고 뭐 그쵸. 피카소의 그림들도 있고 와 수많은 그림 중에 이것을 이 자리에 놓은 사람은 누구일까? 누가 얘기하는 대로 어떤 일제의 어떤 그런 교육의 잔재일까? 아니면 어떤 그런 교과서를 쓰는 분들이 있었을까? 정말로 이게 가장 최고의 그림이었나? 오해가 들어갔나? 뭐 저는 누군가 저희가 뭔가 이해하는 틀을 가진다고 할 때 그 이해하는 틀을 누가 만들어내고 있나? 그런 것들이 궁금해요. 그 정전들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선정을 했는가? 어떤 작업으로 그렇게 구성이 됐는가? 저는 전혀 모르는 분야인데 이거는 뭔가 정말 몰라서 여쭙는데요. 뭐 미술 평론가들의 어떤 무슨
영향이 큰 건가요? 아니면 미술상이라든가 어떤 뭐 상업적 수요라든가 컬렉터들의 어떤 뭐 영향력이라든가 이런 게 큰가요? 아니면 뭐 다른 분야의 사상이나 뭐 네. 이런 것 때문에 조명이 되고 뭐 이런 것도 있나요? 다 좀 복합적인 것 같아요. 사실 그 철학자들의 영향도 굉장히 크고요. 아, 뭐 프랑스로 돌아가면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저희가 그냥 흔히 막 입에 올리는 철학자들 뭐 미셸 푸코, 뭐 네. 질 둘레즈 이런 사람들도 그림에 대해서 다 한 장씩 쓰셨고 그다음에 뭐 또 언론이 그것을 이제 또 굉장히 보도를 하기도 하고 뭐 그전에도 네. 여러 가지의 이제 사건들이 얽히면서 사실은 사람들이 야, 그 우리가 다 아는 게 아니고 뭐 잊혀진 작품이 있고 그러는데 막상 제가 여러 가지를 공부하면서 지금 하는 거는 아, 이게 다 이유가 있어서 여기에 이 자리에 있긴 있었구나. 그 제 눈의 안경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 90%의 사람들은 비슷한 도수의 안경을 끼고 있어. 뭐 약간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되는 게 있죠. 아, 저는 이제 문학계에서 정전이 이제 문학계도 계속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바뀌고 뭐 서서히 밀려나는 작품도 있고 네. 떠오르는 작품도 있으니까 그런 거 이렇게 가끔 생각을 해보게 되거든요. 프랑켄슈타인이 한두 세대 전에 지금 같은 위치가 절대 아니었는데 그렇죠. 네, 뭔가 페미니즘 비평 이론이 발전을 하고 또 이제 과학기술의 영향력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을 하다 보니까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작품의 네. 어떤 문학적 위상이 괴기소설에서 어떤 예지적 작품으로 이렇게 올라오는데 미술도 그런 게 당연하겠지만 생각을 네. 못했어요. 뭐 제가 다 지금 뭘 알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게 이제 제 궁금증에 이제 머릿속에 들어있고 그런 것들을 더 재밌게 또 하지만 깊이 있게 그다음에 여러 가지 아까 여러 가지가 영향력을 미쳤겠죠 하는 것처럼 굉장히 다학제적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소를 다 커버하면서 글을 쓰면 굉장히 재밌겠다라고 생각하는데 스트랜든 이제 작가는 거의 그런 그 농도와 넓이를 모두 갖추고 깊이와 넓이를 다 갖추고 쓴 글을 쓰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갑자기 책이 확 땡깁니다. 김지윤 박사님이 네. 김지윤 박사님이 피렌체 서점 이야기였나? 그 책을 추천을 하셨어요. 그것도 좋아하는 책이에요. 네. 그래서 네. 처음엔 저는 같은 책인 줄 알고 네. 봤다가 다른 책이고 근데 두 분이 이렇게 좀 이 보시는 각도도 조금 다른 것 같네요. 김지훈 박사님이 그 피렌체 서점을 추천을 하실 때에는 그 번역기에 대해서 조금 더 강조를 해서 말씀을 네. 해주셨던 것 같은데 그 문자에 대해서 네. 얘기를 했었죠. 필경사들에 대해서 인쇄. 네, 그랬는데 또 딱 그 번역기가 아니라 이 폴 스트레던의 책은 한 13세기부터 17세기까지 맞아요. 사실은 그 르네상스의 시작부터 르네상스가 사실은 거의 끝날 무렵 네. 그 잠깐 직후까지를 다 커버하고 있는 책이죠. 네. 사실은 뭐 피렌체 서점 이야기는 장편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제가 아마도 기억하기로는 이탈리아 여행 가면서 무슨 책을 읽을까 하다가 그냥 검색해보고 찾은 책이라서 이제 단위로 돼 있기 때문에 챕터별로 사람이 주인공이 다르기 때문에 사실 뭐 읽었다 말다 뭐 기차관에서 읽었다 접어두고 이러기에 좋은 책이라서 사게 됐었죠. 구성이 약간 옴니버스 구성 같은 그렇죠. 그런 식이군요. 네.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 책 말고 그냥 피렌체 도시도 좀 얘기해보고 싶은데요. 네. 우리가 사랑한 도시 제일 처음 등장하는 도시가 피렌체더라고요. 그렇죠. 네, 작가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도시인데. 맞습니다. 뭐가 특이합니까? 이탈리아 유명한 도시 많잖아요. 로마도 있고, 네, 베니스도 있고, 밀라노, 뭐 나폴리, 뭐 엄청 많은데. 네. 저희가 뭐 피렌체를 흔히 르네상스의 발상지라고도 하고, 네. 그게 완전히 맞는 평가인가? 뭐 사실 뭘 한 단어로 표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니까. 네. 근데 이제 확실히 그 시점에서 인간 사고가 어떤 변곡점을 맞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그 시기에. 네. 단지 피렌체뿐만이 아니라 여러 도시에서. 네. 이제 인간이 그전까지 굉장히 집단적 사고, 종교 중심의 사고를 하다가 점차 개인적으로 사고하게 됐잖아요. 네. 그 개인 중심이 됐다는 게 이후에 굉장히 큰 변화를 일으켰는데 그 사고의 변화를 엄청나게 물질적으로 잘 형상화한 도시
라고 생각해서 그 사고의 변곡점을 우리가 그냥 얘기만 들으면 혹은 책만 읽으면은 잘 느끼지 못하잖아요. 근데 피렌체에 가면 아, 그때 이랬어. 아, 그 사고가 변해서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그 사고가 변한 걸 이렇게 조각을 만든 거야. 뭐 이런 것들을 증명할 수 있다는 것. 물질화해서. 그게 가장 매력적인 것 같아요. 제가 궁금한 거 1번이요. 네. 왜 피렌체인가요? 왜 그런 일이 피렌체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고 혹은 뭐 비슷하게 네.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고 해도 아, 그래도 역시 대표는 피렌체지 하는 이유는 뭘까요? 사실은 그거는 굉장히 그때 거기가 완전히 바닷가는 아니지만은 해상 운송이나 여러 가지 뭐 이슬람 제국이나 그런 영향이 굉장히 쉽게 올 수 있는 지리적 위치였기 때문이라고 해석을 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아요. 네. 그럼 두 번째 질문인데요. 네. 그래도 르네상스 몇백 년 지났잖아요. 아, 그렇죠. 네. 여전히 가면 뭐가 확 느껴집니까? 르네상스의 기운. 아, 저는 이제 다시 미술사를 공부하기 때문에 네. 미술의 가장 중요한 여러 가지 원칙이 있는데 그 원칙 중에 하나가 원근법이잖아요. 네. 그럼 원근법이라는 것을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이 원근법이라는 게 중요한 거는 제 서 있는 곳이 어딘가 있기 때문에 원근법이 있는 거거든요. 아. 근데 그 서 있는 위치는 작가님 자리랑 제 자리랑 다르잖아요. 그렇죠. 예. 제가 보는 원근법과 작가님이 보는 원근법은 다르잖아요. 그리는 사람이 네. 자기를 개인으로 인식을 하고 자기를 세상의 중심으로 인식을 해야 생기는 거군요. 네, 생기는 거죠. 저희가 어린아이들이 그림 그릴 때 보면은 네. 하늘에서 내려본 것 같은 그림을 그리잖아요. 그렇죠. 중세 그림도 좀 그렇고. 동양의 그림은 사실은 원근법이 거의 나중에까지 좀 안 그렇죠. 나타나요. 그냥 네. 쭉 보는 거죠. 그런데 요즘은 다시 그 원근법에 대해서도 갑론을박을 하거든요. 미술 사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화가들 자신도 야, 이렇게 가만히 서서 보는 게 더 부자연스러운 거지. 동양 사람들처럼 이렇게 왔다 갔다 걸으면서 보다 보면 원근법이 약간 이렇게 퍼지는 게 제대로 안 보이는 게 그게 더 사실은 인간적인 거야. 뭐 이러면서 갑론을박도 있지만 네. 어쨌거나 그거를 처음으로 인식해서 형상화를 시키기 시작했다는 거. 그 산타마리아 노벨라에 가면은 삼위일체 그림이 이제 거의 최초에 이제 그 원근법을 적용한 거다. 뭐 꼭 그렇진 않겠지만 이제 보통 사람들은 몇 대, 뭐 최초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런 생각을 저렇게 받아들여서 현실화를 시켰다는 것. 그런 데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하죠. 피렌체의 당시의 어떤 뭐 그림이나 조형물 같은 게 보면 네. 원근법이 이때 사람들 사고방식에 네. 들어왔구나, 스며들었구나 이런 게 좀 보이나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전은환 작가님이 첫 번째로 꼽아준 인생책 폴 스트레던의 피렌체 사람들 이야기 소개해드렸습니다. 이쯤에서 노래 한 곡 들어보겠습니다. 어떤 곡 들으면 좋을까요? 조용필의 꿈을 들을까요? 저도 좋아하는 노래인데 선곡 이유는? 선곡 이유 별로 없어요. 옛날에 회사 다닐 때 노래방에서 굉장히 많이 부른 노래기도 하고. 네. 나란 인간은 정말 아무런 일말의 서사가 없구나. 나도 좀 스토리가 있는 인간이면 참 좋을 텐데. 없어요. 그래서 그냥 노래를 부르면서 마치 사연이 있는 사람처럼. 저도 사실 술 마시고 이 노래 많이 들었는데요. 그때 괜히 이렇게 센치해져가지고. 그쵸. 네, 맞아요. 들었습니다. 조용필의 꿈 듣겠습니다. 조용필의 꿈 들었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우리가 사랑한 도시의 저자 전은환 작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작가님의 인생책 두 번째 책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네.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입니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하루키 언더그라운드는 옴 진리교에서 일으킨 도쿄 살인 지하철 이제 사태에 대해서 쓴 책인데 특이한 건 이제 하루키가 물론 많은 에세이를 남기고 또 이제 좋은 소설도 남겼는데 대부분 이제 하루키의 책이 어때? 왜 좋아해? 그러면은 어떤 개인의 취향, 굉장히 이제 발전된 사회에서 너무나 이제 물질주의가 만연한 사회에서 개인이 소외를 느낀다든지 괴로워한다든지 그래서 노르웨이의 숲이라든지 그런 작품도 좋아하고
또 뭐 위스키에 대해서 쓴다든지 달리기에 대해서 쓴다든지 여행에 대해서 쓴다든지 네. 그런 그래 나도 그런 거 좋아해 라는 책을 굉장히 많이 남겼죠. 그렇죠. 거기에 많은 소설들은 판타지가 들어가고 네. 언더그라운드는 그런 것들과는 굉장히 결이 다르죠. 네. 그냥 정말로 너무나 끔찍한 사건에 대해서 그 팩트를 퍽 날린다고 해야 될까. 물론 퍽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섬세한 인터뷰를 통해서 피해자들, 그 다음에 또 거기에 사건에 가담했던 옴진리교 가해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런 이제 인터뷰 책입니다. 네. 작가님은 언제 접하셨나요? 기억이 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무라카미 하루키의 책은 서점에 깔리자마자 늘 사기 때문에 이게 도쿄 지하철 살인 독가스 테러 뭐 명칭은 뭐 이렇게 저렇게 다르게 부릅니다만 그게 심지어 이제 이웃 나라인 한국에도 굉장한 충격이었고 그렇죠. 네, 그런 거를 일본이나 한국 같은 나라에서 당시만 해도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맞아요. 굉장히 충격이었고 저도 이제 그때 갓 20살이었는데 되게 생생해요. 근데 벌써 30년 전 사건이라 가지고 맞아요. 네, 그 사건도 조금 소개를 해주시죠. 이제 옴진리교라는 일본의 이단 종교죠. 네. 아사하라 이제 쇼코라는 네. 이단 이제 그 지도자가 굉장히 엘리트적인 사회에서 그렇지만 좀 소외당한 사람들을 모아서 사람들을 죽여서 자신들의 뜻을 굉장히 사회에 그 강하게 표출하고 근데 굉장히 이상한 논리를 세우죠. 그 죽은 사람들을 삶에서 구원해내자. 네.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람들을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이 테러범들이 계속 연습을 해요. 사린가스. 근데 사린가스는 정말 무서운 가스입니다. 네. 이제 굉장히 테러에 대량 학살을 할 수 있는 네. 그거죠. 그래서 어느 날 3월 20일인가요? 이제 네, 1995년경 3월 20일 월요일이었는데 네. 아침에 일본의 지하철들이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네. 거기에 이제 사린가스를 들고 네. 타서 우산으로 구멍을 뚫으면서 그 사린가스가 지하철 내부로 이제 다 분출이 되고 그러면서 뭐 히비야센, 마루노우치센 이런 굉장히 주요선에 다 독가스가 퍼졌기 때문에 그때 사망자만 14명. 네. 그런데 중상자 그다음 경상자 포함해서는 6,300명이 다쳤습니다. 이게 옴진리교가 좀 이렇게 실행력이 좀 덜 떨어지는 집단이었기 때문에 약간 사망자가 어떻게 보면 하늘이 도운 수준에 적게 나오는 거고 그렇죠. 만약에 이게 좀 더 정교하게 뭘 했더라면 정말 끔찍한 맞아요. 사고가 났을 텐데 굉장히 큰 충격이었습니다. 근데 이 하루키의 책도 사실 나왔을 때 사람들이 그거하고는 다른 의미로 상당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였어요. 이 하루키가 이런 책을? 이라는 것도 있었고, 작가님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다음에 책의 구성도 저는 이제, 제가 대학에서 한때 취재하는 법을 가르쳤었거든요. 네. 그때 학생들한테 1교시 때 언더그라운드 같은 거 쓰지 마세요. 왜요? 이게 이제 하루키가 전문 기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하루키니까 그렇게 쓸 수 있는 거지 저희가 지향하는 저널리즘 글쓰기는 이런 건 아닙니다. 이제 작가님도 기자셨고 네. 저희 되게 이제 두 갈식으로 쓰라는 얘기를 그렇죠. 듣잖아요. 네. 취재를 딱 하고 나면 뭘 얘기할지 제목이 어떻게 나갈지 언론계 무슨 속어가 있고 그게 뭔지 딱 정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팩트 위주로 딱딱딱딱 피라미드식으로 구성을 해가지고 맞아요. 이겁니다. 그리고 근거 이렇게 해가지고 대책 이렇게 하는데 되게 익숙해 있다가 언더그라운드를 보면은 제가 처음 읽었을 때는 잘 이해를 못했어요. 왜 이렇게 썼지? 그 다음에 이게 그래가지고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지? 약간 녹취록을 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도 좀 들었고 굉장히 좀 접근법이 되게 특이한 르포르타주였는데 지금은 저는 약간 처음 읽었을 때랑은 생각이 달라졌는데 작가님은 어떠셨나요? 전직 저널리스트로서
이 책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작가님과 제가 저널리스트로서 두 갈식으로 써야 돼. 명쾌하게 써야 돼. 뭐 그래서 너가 뭐야. 네. 그런 것에 반기를 들여서 네. 썼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것이 묻어버리는 네.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 왜 그렇게 다 묻어야 돼? 다 사람들의 육성을 좀 들어봐. 그리고 네가 그 자리에 서봐. 라는 네. 게 사실은 하루키의 메시지고 네. 하루키가 여기서 나는 명확한 하나의 관점이 아니라 명확한 다수의 관점을 만들어내는 것을 이 책의 목적으로 한다. 네. 저희가 늘 뭔가 하나의 진리를 원하잖아요. 그럼 네. 이 사건은 뭐야? 이 사건 옴진리교가 일으켰고 그 옴진리교 사람들은 약간 엘리트지만은 사회에서 약간 낙오된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불만이 많았겠어. 뭐 그래서 교육제도가 문제고 그 다음에 선량한 많은 시민들이 다쳤어, 죽고 뭐 이렇게 하고 많은 건데 그게 아니라 정말 그 악이라는 것, 거대한 악이라는 건데 그 악이 우리 사회 바깥에 존재하는 게 아니라 우리 사회 안에 존재하는 거고 그가 네. 내가 그 일부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사람들은 물론 선량한 시민들 맞죠? 하지만은 그냥 선량한 시민들 14명 돌아가셨어 이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얼굴을 하나하나 다시 그려내주는 그런 작업으로 생각을 멈추지 않게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도 내가 생각해보고 그 다음날 저렇게도 생각해보고 하지만 정말로 계속적으로 생각을 멈추지 않고 다양한 관점에 내가 서보는 것을 하라고 하는 책. 그래서 너무 좋아합니다. 골라주신 책 3권이 네. 다 그런 면에서 좀 같은 결인 것 같아요. 그러네요. 뭘 이렇게 하나로 규정하지 않고 네. 한 사람의 무슨 영웅이 뭘 어떻게 무슨 서사를 업적을 딱 남겨서 된 게 아니라 네. 여러 사람들의 규정될 수 없는 그런 목소리들이 그 사건 뒤에 있다. 그래서 지금은 작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저도 끄덕끄덕 그렇게 되고 제가 이제 언론사의 교육을 받을 때에는 20자로 요약해봐. 맞아요. 3문장으로 줄여도 그거를 네. 기사로 써야 된다. 뭐 중학교 2학년 이해한 수준으로 네. 써. 근데 사실 그렇게 쓸 수 없죠. 실제 사건은 그렇지는 않죠. 맞아요. 그런데 사실은 제가 그 신문사에서 받았던 교육으로 회사에 들어가서 굉장히 덕을 많이 보긴 했어요. 회사의 보고서도 네. 그런 식으로 많이 썼어야 되기 때문에. 뭐 어느 사람이나 뭐 기업이건 네. 뭐 정부건 이제 조직의 제일 정점에 있는 사람이 판단을 해야 될 때 그 사람이 모든 정보를 다 볼 수 없으니까 보고서 한 장으로 요약해와 뭐 이런 맞아요. 것들 많이 주문을 하고 사장님께 600장짜리 보고서를 우크라이나 상황을 이렇게 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이럴 수는 없죠. 네. 근데 모든 사람들이 저희 요즘 이제 다 140자로 요약해서 세상을 보고 막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이렇게 요약이 안 된 규정하지 않겠다는 의지가 담긴 텍스트를 보면은 약간 싶은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그런 텍스트를 볼 때 약간 어찌해야 할지 잘 모르겠는 게요. 다시 언론사 중견 기자로 돌아가서 그래서 제목이 뭐야? 이렇게 묻고 싶은 그런 마음도 좀 있는데 결론이 뭐야? 하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예를 들어 피해자들도 이 하루키가 전하는 피해자들의 목소리가 너무 다양해요. 맞아요. 그 아사하라 교주 극형에 처해야 된다 이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난 증오심이 아닐더라 이상하게 이해할 수가 없어서 화가 안 나더라 이런 사람도 있고요. 막 그래서 그렇게 여러 결의 목소리를 듣다 보면은 그래 사람이 이런 거야 이렇게나 다양하다 하는데 정말 괴상한 사연도 많고 막 상상 못한 사연도 많고 혹시 기억 남는 뭐 멘트나 사연 같은 게 있으신가요? 기억 남는 멘트요? 저는 이제 제 정체성이 얼마 전까지 전직 회사원이잖아요. 네. 아침에 몸이 찌부둥해서 정말 회사를 쉬고 싶었는데 웃으면 안 되는데 잔무가 남아서 네. 그 지하철에 네. 지하철 타기 위해서 지하철이 그리고 지하철역이 바로 앞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먼 곳에 살아요. 네. 그래서 버스를 타고 7시 버스를 타고 내려서 거의 이제 8시 정도에 이 지하철에 올라타서 타서 회사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 일을 당한 거예요. 네. 그날 정말 부장님 저 오늘은 도저히 월차 쓰겠습니다 했으면 안 당했을 텐데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아니 심지어 그 독가스를 마신 다음에 출근하신 분도 있더라고요. 네. 출근해가지고 오늘 몸이 왜 이렇게 안 좋지? 막. 맞아요. 네. 한국도 이게 진짜 무슨 동북아시아 민족성인지 모르겠는데 제가 대구 지하철 왜 폭파 사고가 1990년대에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때 폭파된 다음에 학교 등교한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폭파가 됐네 이러면서 갔더니 선생님들이 놀라면서 집에 가라고. 그래서 결국 사회를 움직이는 거는 그런 이름 모를 사람들의 책임감? 엄청난 그 자기 자리에 있는 그런 건데 자리에 있으려다가 그렇게 돌아가신 분들 뭐 이런 얘기 하면 너무 슬프죠. 그 한 명 한 명 다 아마 어떤 생계의 무게. 맞아요. 네. 자기뿐 아니라 이제 가족의 생계까지 무게가 있고 저희는 쉽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런 얘기도 있어요. 나 집값을 생각하니까 그때 이제 결국 나는 여기서 멈출 수 없었어. 어떤 분들은 후유증이 너무 심해서 계속 두통이 생기고 이게 사실 눈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주기 때문에 눈이 없으면 사실은 회사원들이 보고서 보고 이러는 걸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회사에서 나중에 또 나쁜 처우도 받고 이게 저도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이 사건의 피해자들에 대해서 일본 정부는 얼마만큼의 이제 뭐 배려를 해줬나 보상을 해줬나 그런 건 잘 모르겠는데 나중 경제적으로 많은 피해를 봤다고 이제 하는 얘기도 있고 그런 거 보면은 너무 가슴이 아리죠. 그리고 어떤 여자분은 거의 맨 처음에는 식물인간 비슷하게 됐는데 오빠가 정말 지극정성으로 아껴서 어느 정도까지 움직일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지능의 많은 부분도 사라졌고 몸도 굉장히 원활하지 못한 그런 분을 이제 하루키가 인터뷰를 하는데 눈물이 많이 흘렀죠. 저도 그 부분 기억이 납니다. 그분이 뭐라고 대답을 했지만 제대로 확인할 수는 없는 대답이었어요. 뭐 이러셨다고 하는 거를 이제 하루키가 어떤 뜻이었을 거다라고 써놨죠. 하루키가 머릿말에 그렇게 썼더라고요. 자기가 이 취재를 착수한 이유는 본인도 뭐 이렇게 전문 르포 작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작업에 착수한 이유는 왜라는 의문 때문이었다. 그리고 결국 책을 다 읽어도 뭐 하루키가 그래서 나는 뭐뭐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대답을 하지는 않습니다. 살인, 독가스, 테러 그런 비극을 보면 저희가 일단은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그렇죠. 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런데 이제 하루키가 좀 더 진리교 사람들 뭐 그 안에 있거나 이제 나온 사람들을 취재해서 또 다른 책을 내죠. 약속된 장소에서. 약속된 장소에서. 그럼 거기는 이제 하루키가 뭐라고 하냐면 피해자들의 얘기는 자기가 굉장히 일방적으로 다 듣기만 했다. 반론을 제기하거나 뭘 되묻는 걸 최소화했다고 하는데 이건 중간중간에 자기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면서 좀 따져 묻는데 이 사람들이 굉장히 단선적 사고를 한다라는 거에 하루키는 굉장히 집착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사람에게 당신은 그럼 소설을 읽지는 못하겠군요. 라 그래요. 물론 소설가니까 소설의 역할에 대해서 소설이 인간을 이렇게 영혼을 구원하는 것인가. 그거는 이제 퀘스천이지만. 뭐 소설이건 혹은 뭐 대단한 논픽션이건 뭐 저희가 처해보지 못한 상황, 그 다음에 복잡한 상황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잖아요. 그런데 남을 죽음까지 몰아넣는 이 사람들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제대로 그 정상적인 스텝을 밟아서 사회에서 성장하지 못했어라고 하면서 확 이단의 종교에 빠져버리고 이단의 종교에서 교주가 시키니까 그냥 내가 이걸 잘 수행해야 되겠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지하철에 타고 있던 사람들을 하나의 어떤 그런 교화해야 할 대상으로 보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에 조금 더 입체적으로 생각을 했다면 도저히 그런 일은
할 수 없었을 거라는 그런 이제 의미로 저는 받아들이고 있고 네. 결국은 원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흔히 공감력이라는 말을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표피적으로만 공감을 하고 정말 다른 사람들의 입장, 그다음에 또 어떤 도덕적 마지노선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고 하루하루를 보내잖아요. 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무엇인지는 잘 몰라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다라는 것부터 해서 생각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좀 전까진 그런 생각 못했는데 작가님 말씀 듣고 보니까 약간 아이힘한 생각도 나고 네. 이게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구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전은환 작가님이 두 번째로 꼽아주신 인생책 무라카미 하루키의 언더그라운드 소개해드렸습니다. 작가님 벌써 저희가 1부 시간이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요. 마무리할 노래 한 곡만 추천해 주십시오. 마무리할 노래요? 네. 또 별 풍파 없이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도움으로 제가 이렇게 숨쉬고 살아있는데 마치 엄청난 사연을 또 어려움을 겪고 역경을 이겨낸 사람처럼 빙의할 때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를 듣거든요.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 네. 알겠습니다. 작은 서점 장강명의 인생책 여행과 예술을 좋아하는 우리가 사랑한 도시의 저자 전은환 작가님과 함께했습니다. 전은환 작가님과의 만남은 2부에서도 이야기가 이어지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작가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맛있다 밴드의 돌멩이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소설가 장강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길을 떠난다. 나는 돌멩이